눈이 내리는 어느 추운 날 새벽 저는 눈밭에 서 있었습니다. 옷도 얇게 입고 온 탓에 너무 추웠습니다. 엄마 여기 잠깐 있어야 해. 아들은 잠깐 기다리라며 저를 내려주고 가버렸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저는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나를 왜 이곳에 내려주었을까요? 아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물건 하나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아들이 곧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차는 눈발을 가르며 미등만 남기고 멀어졌습니다. 검은색 세단의 뒷모습이 눈 속으로 녹아들 듯 사라지는 걸 멍하니 보고 있는데 바람이 뺨을 후려쳤습니다. 속살까지 파고드는 찬 기운에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끝은 이미 감각이 흐려졌고 장갑도 없이 주머니에 넣은 손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거나 억울해서가 아니라 울기엔 너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나를 실수로 내려준 게 아니라는 걸요. 이건 계획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새벽, 사람 하나 없는 외곽. 택시도 안 잡히고 지나가는 차도 없는 길목. 누가 봐도 늙은 노인이 길을 헤매다 얼어 죽었다로 끝낼 수 있는 장소. 저 멀리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철제 울타리 너머로 요양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여기까지 알고 데려온 겁니다. 요양원 정문 앞에서 저를 내려놓고 잠깐만 기다려라는 말로 제 발을 묶어두고 자기들은 따뜻한 차 안으로 돌아가 히터를 틀었겠지요. 그리고 아마 제 여동생도 함께였을 겁니다. 그 여자 며칠 전부터 유난히 제 집에 들락거렸으니까요. 언니, 요즘 깜빡깜빡하지? 혹시 치매 초기 아니야? 같은 소리를 달고 살면서요. 제가 주머니 속을 더 깊이 찔러 넣자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 물건은 손바닥만 했고 겉보기엔 싸구려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들과 여동생이 저를 어떻게 처리하려 했는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손가락으로 꾹 눌러 쥐었습니다. 마치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처럼요. 솔직히 말하면 이 상황은 오늘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빌드업은 석 달 전부터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집 식탁 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평생 제가 밥상을 차렸지 아들이 해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엄마, 오늘은 내가 해볼게라며 국을 끓여왔습니다. 그 국이 제 혀끝에 닿는 순간 이상한 맛이 났습니다. 단순히 짠맛이 아니라 금속이 섞인 듯한 비릿함, 그리고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남는 묘한 쓴맛. 저는 평생 장사하면서 사람 입맛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날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 몸이 달라졌습니다. 낮인데도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기억이 끊기는 시간이 생기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아들은 그럴 때마다 딱 정해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어딘가 안도하는 얼굴. 마치 드디어 약이 먹힌 애 같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여동생이 자주 왔습니다. 제 집 서랍을 슬쩍 열어보고 장롱 위를 올려다보고 인감도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요즘은 혹시 모르니까 도장은 내가 맡아줄까? 같은 소리로요. 아들은 제 앞에서는 효자였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 내가 다 할게. 하지만 제 등을 돌려놓고는 여동생과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는 일부러 더 늙은 척을 했습니다. 눈이 침침한 척, 귀가 어두운 척, 밤에 헛소리하는 척. 그게 첫 번째 연기였습니다.
늙은 사람을 이미 끝난 존재로 보는 인간들은 방심합니다. 방심한 입은 결국 제 무덤을 파는 말을 쏟아내기 마련이고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휴대폰을 빼앗길 걸 알았고 통장도 막힐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마련한 게 바로 이 작은 물건, 녹음기였습니다. 손바닥에 숨길 만큼 작아서 주머니 속에 넣고도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녀석들은 제가 기계치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녹음기를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눈발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요양원 정문 앞에 서서 더 초라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버려진 노인처럼. 그래야 이 사건이 확실해지니까요. 내 발로 도망친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유기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지금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나를 여기에 내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요양원 입소가 아니라 제 재산을 합법적으로 뺏기 위한 마지막 단계. 저를 무력화시키고 보호자 서류에 도장 찍게 만들고 그 다음엔 제가 어디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게 만드는 것. 하지만 아들은 모릅니다. 제가 이미 모든 판을 읽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 눈밭에서 시작되는 오늘 밤이 아들이 감옥으로 향하는 첫날이 될 거라는 걸요. 눈발이 더 거세지면서 제 어깨와 머리카락 위로 하얀 가루가 쌓였습니다. 발끝은 감각이 사라져 차갑다는 느낌조차 둔해지고 있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허공에서 금세 얼어붙는 것처럼 흩어졌습니다. 이대로 몇 분만 더 서 있으면 제가 서 있는 자리 자체가 사고, 현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그림이었으니까요. 늙은 사람이 스스로 사라졌다가 아니라 보호자가 버렸다로 남아야 했습니다. 정문 경비실 문이 덜컥 열리더니 누군가 우산도 없이 뛰어나왔습니다. 제 쪽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눈 위에서 뽀드득 뽀드득 울렸습니다. 경비원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사람 하나가 눈밭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얼어붙은 문제가 서 있는 걸 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제 팔꿈치를 살짝 붙잡았고 저는 그 손길을 기다렸다는 듯 힘없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야 구조가 시작되고 그래야 기록이 남으니까요. 제 입에서는 미리 준비해둔 말이 준비해둔 떨림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금방 온댔는데 나 밥해야 하는데. 말끝을 흐리고 눈동자를 일부러 풀어버리자 경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려장, 또 고려장. 세상 참. 경비실 안은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아팠습니다. 얼어있던 피부가 갑자기 노근이 따끔거리고 손끝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통을 즐겼습니다. 지금 제 몸이 느끼는 이 따끔함이 곧 저들에게 돌아갈 따끔함의 예고 같아서요. 경비원이 히터 온도를 올리며 믹스커피를 타러 뒤돌아섰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벽 한쪽에 놓인 유선 전화기. 낡았지만 이럴 때는 스마트폰보다 확실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이미 며칠 전부터 분실이라는 이유로 아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위치 추적이니 스미싱이니 다 핑계였지요. 사실은 제가 누구에게든 연락하는 걸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번호를 외우는 세대입니다. 꼭 필요한 번호는 손가락 마디처럼 몸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옥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잠깐 숨이 막혔지만 곧바로 차분해졌습니다. 감정은 나중입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아주 짧게, 아주 정확하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집 안방 장롱 및 빨간 보자기, 도장. 그리고 혹시 모르니 서류들까지.
제가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옥분이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말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연기의 결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똑똑한 할머니가 아니라 불쌍한 피해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출동이 빠릅니다.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울음 섞인 숨을 얹고 단어를 끊어 말했습니다. 요양원 앞인데요. 아들이 저를 내려놓고 갔어요. 너무 추워요. 그리고 저를 죽이려 했어요. 증거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주머니 속 그 물건을 다시 만졌습니다. 플라스틱의 차가운 감촉이 제 손바닥에서 작은 심장처럼 뛰는 기분이었습니다. 녹음기. 그 안에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소가 끝이 아니라 제 재산을 옮기고 저를 폐쇄된 곳에 가두는 순서까지, 그들의 웃음소리까지.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차갑게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배신은 뜨겁게 화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제 경우엔 달랐습니다. 배신은 제 머리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머리는 따뜻한 복수보다 훨씬 정확했습니다. 밖에서 멀리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발 사이로 붉고 푸른 불빛이 깜빡이며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놀라 창밖을 보려는 순간 저는 다시 표정을 풀었습니다. 우리 아들 금방 온댔는데. 제가 불쌍해 보일수록 좋았습니다. 그 불쌍함이 곧 그들의 죄를 선명하게 만들 테니까요. 경찰차가 정문 앞에 멈춰섰고 경찰이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황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계속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떨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서는 딱 하나만 또렷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진짜 시작이라는 것. 아들은 분명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얼어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혹시라도 살아 돌아오면 다시 약을 먹이려고. 혹시라도 말이 길어지면 이번엔 더 깊은 곳으로 보내려고. 하지만 이번에 집으로 돌아가는 건 쫓겨나는 노인이 아닙니다. 증거를 품고 들어가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타입의 피해자죠. 경찰차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뒷좌석으로 들어가며 저는 마지막으로 눈 내리는 정문을 돌아봤습니다. 좋아. 이제 집으로 간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그게 너희 인생 마지막 착각이 될 거다. 경찰차 뒷좌석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사이렌은 꺼졌고 창밖으로는 눈 덮인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담요를 무릎 위에 덮은 채 두 손을 꼭 모아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주머니 속 그 물건의 딱딱한 감촉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추워서 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제 몸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제게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디서 내렸는지, 누가 데려다 줬는지, 보호자 연락처는 있는지. 저는 최대한 흐릿하게, 최대한 불쌍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은 짧게 끊고 눈동자는 자꾸 허공을 헤매는 것처럼 흔들었습니다. 제가 또렷해지는 순간 그들은 가족끼리 오해가 있네요. 같은 결론으로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해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차는 결국 우리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평생 살아온 동네인데도 그날은 낯설었습니다. 눈이 모든 걸 덮어버리니 익숙한 길도 새로운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 앞에 멈춰 서자 경찰이 먼저 내렸고 저는 천천히 뒤따랐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눈이 뽀드득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평소라면 바로 열렸을 문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그 짧은 몇 초가 제겐 길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확신했습니다. 놈들은 지금 문 앞에서 표정을 만들고 있다. 사람들 앞에 보여줄 효자 아들 얼굴을 꺼내 들고 있을 겁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놀란 척, 걱정한 척, 숨가쁜 척. 그 모든 표정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비릿했습니다. 그 옆에는 제 동생,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 인생에서 동생이기를 포기한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저 눈빛은 망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수습하지? 였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연기를 보며 마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낳아 키운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얼굴부터 먼저 배웠다는 사실이 눈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경찰은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며 조심스럽게 당부했습니다. 혹시 또 비슷한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라고, 어르신이 혼자 나가시면 위험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웃었습니다. 위험한 건 밖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으로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있던 효자는 사라졌고 거실에 남은 건 날카로운 긴장뿐이었습니다. 동생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고 저는 중심을 일부러 잃었습니다. 노인네처럼 비틀거려야 놈들이 더 방심합니다. 방심은 곧 실수고 실수는 증거로 이어지니까요. 그들은 제 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패딩 주머니, 바지 주머니, 양말 속까지. 손길이 너무 성급했고 너무 익숙했습니다.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미 여러 번 제 물건을 뒤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물건은 겉주머니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더러운 곳에 숨겨야 가장 안전하다는 걸 저는 시장 바닥에서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기 싫은 곳, 그래서 손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 곳, 거기에 붙여두었습니다. 아들은 이를 악물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말이 우스웠습니다. 무슨 짓은 당신들이 했습니다. 저는 겨우 살아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침의 연기를 더 두껍게 덧칠했습니다. 눈을 풀고 입가에 침이 맺히는 흉내를 내고 말을 엉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역겨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섞인 얼굴. 그 표정은 제게 확신을 줬습니다. 놈들이 원하는 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못하는 것이라는 확신을요. 말만 못하면 살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날 이후 놈들의 움직임은 더 빨라질 겁니다. 오늘 경찰이 왔다는 건 놈들 입장에선 예상 밖 변수였고, 변수가 생기면 사람들은 더 극단적으로 달립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장사도 사람도 몰리면 본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내일 오후 2시에 누군가를 부를 거라는 것. 서류를 들고 와서 제 손에 도장을 쥐어주고 내 이름을 빼앗아 갈 사람을요. 거실 한쪽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똑똑. 마치 카운트다운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숨은 고르게, 표정은 멍하게. 하지만 제 속은 또렷했습니다. 내일 2시. 그 시간이 오면 내가 가진 그 물건 하나로 이 집을 뒤집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들은 처음으로 알게 될 겁니다. 자기가 눈밭에 버린 엄마가 사실은 그 순간부터 사냥을 시작했다는 걸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주머니 속 녹음기를 더 꽉 쥐었습니다. 이제 곧 누군가 나올 겁니다. 요양원 경비든 직원이든 그 사람 하나만 잡으면 다음 장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이 왜 저를 여기에 내려놓았는지 그 더러운 이유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 웅크린 채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만 살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컵이 부딪히는 소리, 약봉지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낮게 통화하는 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을 타고 흘러다녔습니다. 저 집은 원래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제가 부엌에서 국 끓이는 소리, 아들이 방문 열고 들어오며 엄마 부르는 소리, 그게 자연스러운 집 냄새였는데 지금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서류가 숨 쉬는 집 같았습니다. 도장, 계약서, 인감증명, 가처분 같은 말들이 공기처럼 떠다녔습니다. 경찰이 다녀갔다는 사실은 놈들에게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놈들은 더 빨라질 겁니다. 도둑은 들키면 숨지 않습니다. 들켰다고 느끼는 순간 더 급하게 털어갑니다. 제가 장사판에서 수십 년을 버티며 배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아들은 제게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미안함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불안이라는 건 죄책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계획이 꼬일까봐 두려울 때 나오는 겁니다. 동생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밤마다 제 방 문틈을 확인하고 제 숨소리를 듣는 척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마치 제가 언제 정신을 차릴지 감시하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 감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든 건 석 달 전 그 국 한 숟가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평생 끓여온 맛과는 달랐습니다. 짠맛이 아니라 혀끝을 찌르는 기분 나쁜 비릿함, 양 냄새가 아니라 쇠맛 같은 뭔가 탔다는 느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동생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딱 그 찰나.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를 늙었다고만 생각하는 인간들이 나를 없애려 한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코를 골며 잤습니다. 그리고 베개 속으로 귀를 숨겼습니다. 동생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냄새도 없고 색도 없어서 몰라. 노인들 먹이면 기력 빠지고 잠만 자. 병원 가면 자연스러운 노화로 진단 나올 거야. 그 말이 제 심장을 얼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울 생각을 접었습니다. 울면 끝입니다. 울면 그들이 원하는 약해진 노인이 됩니다. 저는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살아남는 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 기록하는 쪽이 이긴다. 그래서 저는 매일 먹는 척했습니다. 국물은 입에 머금었다가 화장실에 가서 뱉었고 때로는 베란다 화분에 몰래 부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커다란 고무나무 잎이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식물도 죽이는 것을 사람이 먹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증거에만 집중했습니다. 제가 가진 무기는 근육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늙은 손과 늙은 머리, 그리고 놈들이 나를 바보로 보는 그 방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바보가 되기로 했습니다. 밥 먹다 국을 엎는 척, 밤마다 헛소리하는 척, 화장실을 못 찾는 척. 그 연기를 할수록 놈들은 더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편해질수록 더 입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연기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전파상에서 손톱만 한 녹음기를 샀습니다. 사용법을 익히려고 돋보기를 쓰고
설명서를 밤새 들여다봤습니다.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끝이니까요. 그리고 그 물건을 손바닥에 쥐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플라스틱이 아니라 내 목숨줄이다. 그 다음은 도장이었습니다. 놈들은 결국 도장으로 끝내려 할 겁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제 집은 내 집이 아니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믿어온 사람, 앞집 옥분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집 안방 장롱 밑바닥, 빨간 보자기 속 도장 그거 오늘부터 내가 지켜줘.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표정은 멍하게 유지했습니다. 누가 볼지 모르니까요. 이제 남은 건 타이밍 뿐이었습니다. 놈들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 가장 방심하는 순간, 도장만 찍으면 끝이라고 믿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이 내일 오후 2시였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 끈적해졌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붙들고 계속 굽신거렸고 동생은 서류 봉투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둘은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제 집을 팔아 빚을 갚고 남는 돈을 나누고 저는 어디로든 시설로 보내면 끝. 그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 2시에 초인종이 울리는 순간 이 집에서 끝나는 건 제가 아니라 놈들이라는 거요.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손끝으로 주머니 속 그 물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을 누르자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내일 2시. 그들이 도장을 내 손에 쥐어주는 바로 그 순간. 제가 먼저 그들의 목줄을 쥘 겁니다. 결전의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척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밥알을 몇 개씩 흘리며 텔레비전 소리만 크게 틀어놓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특히 노인이 망가졌다는 믿음은 자식들에게 너무 달콤한 확신이라 한 번 자리 잡으면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확신을 더 단단하게 굳혀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오전 내내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몸을 낮춘 채 고개를 끄덕이고 네만 반복했습니다. 말끝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효자의 긴장이 아니라 빚쟁이 앞에서 고개 숙이는 사내의 긴장이었습니다. 동생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제 눈치를 보듯 제 방문을 힐끔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도장만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속으로 순서를 다시 외웠습니다. 첫째, 오늘은 끝까지 멍한 노인으로 남는다. 둘째, 초인종이 울릴 때까지 절대 먼저 반응하지 않는다. 셋째, 도장을 잡는 순간 내 손으로 판을 뒤집는다. 넷째, 경찰이 들어오면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먼저 내민다. 제가 가진 것들은 모두 작고 초라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녹음기 하나, 약봉투 하나, 찢긴 계약서 조각들, 그리고 옥분이가 따로 챙겨둔 진짜 도장. 하지만 작은 것들이 모이면 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은 상대가 스스로 목을 들이밀었을 때 가장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이 딱 그날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동생이 제 앞에 약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물컵을 밀어주며 드셔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에 넣는 척하다가 일부러 혀를 내밀고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입가를 닦으며 침을 조금 흘렸습니다. 역겨운 연기였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동생은 얼굴을 찡그리며 한 발 물러났고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확신. 오후 1시가 넘어가자
집안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커튼을 정리하고 제 앞에 놓을 서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손님 맞이 준비를 하듯 공손한 척을 했지만 그건 손님이 아니라 내 재산을 맞이하는 준비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가장 솔직해집니다. 숨기던 욕망이 살갑 밖으로 번들번들 올라옵니다. 일시 50분, 아들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제 손등을 덮었는데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도장을 찍게 하려는 압력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제 손을 감싸는 힘이 미세하게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고개를 갸웃거리며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달싹이며 의미 없는 말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놈은 제 눈동자에 사람이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사람으로 돌아오면 계획이 망가집니다. 저는 끝까지 사람이 아닌 척 해야 했습니다. 오후 1시 55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 그 짧은 소리가 제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만 돌렸습니다. 아들이 먼저 뛰어나갔고 동생은 따라가며 화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의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 가방이 테이블 위에 툭 하고 놓이는 소리. 종이들이 펼쳐지는 바스락거림. 펜 뚜껑이 딸깍 열리는 소리. 집안이 법무사의 사무실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친절한 목소리로 제 앞에 종이를 밀어놓았습니다. 어쩐지 그 친절이 너무 매끈해서 더 차가웠습니다. 제 이름이 인쇄된 칸, 도장을 찍을 자리,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글자들. 저는 글자를 읽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저 종이 한 장이 제 70년을 꺾어버릴 칼이라는 걸요. 아들은 제 얼굴 앞에 웃음을 걸어두었습니다. 그 웃음은 엄마를 향한 것이 아니라 도장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제 어깨 뒤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는 사람처럼요. 도장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인주가 제 코앞에서 검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리고 도장이 서류 위로 내려오는 그 순간, 저는 도장을 든 손을 아주 천천히 종이 위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1cm, 5mm. 딱 그 거리에서 시간이 굳었습니다. 놈들의 숨소리가 동시에 얇아졌습니다. 아들의 손바닥이 제 손등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동생의 발끝이 조용히 앞으로 한 뼘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한꺼번에 제 손끝으로 몰려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욕망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부러뜨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제가 도장을 쥔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종이들이 흔들리고 인주가 튀고 방 안의 공기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놈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제 눈에 사람이 돌아올 차례였습니다. 탁자를 내리친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인주 냄새가 확 퍼졌고 종이들이 물결처럼 흔들리며 제 앞에서 제자리로 돌아앉았습니다. 그 짧은 정적 사이로 저는 놈들의 숨이 멈추는 걸 들었습니다. 그 숨은 엄마 괜찮아? 같은 숨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질까 두려워하는 숨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 박자 더 늦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제가 흔들리면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70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아온 버릇이 제 목을 잡아당기려 했지만 저는 그 버릇을 손톱으로 긁어 떼어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아니라 주인으로 서야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재산의 주인, 내 몸의 주인으로요. 도장은 아직 제 손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감싼 채로 웃음을 걸어두려 애썼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은 억지로 침을 삼켰고 법무사 사무장은 눈동자를 빠르게 굴리며 상황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가족의 사정을 모르고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손끝이 닿은 서류들이 제 인생을 파는 칼날이라는 걸 모를 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도장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을 제 앞이 아니라 거실 바닥으로 굴려보냈습니다. 도장이 또르르 굴러가 동생 발치에서 멈췄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찮은 소리로 멈추는지 그 소리가 오히려 제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평생 제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이 단 한 번의 또르르 소리로 되찾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고 그 안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동생도 한 발 앞으로 튀어나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대답을 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변명부터 합니다. 저는 변명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판결을 내릴 생각이었으니까요. 품 안쪽, 겉으로는 보이지 않게 숨겨둔 주머니에서 작은 천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의 잔열이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오래된 도장이 드러났습니다. 반들반들 다른 손잡이, 제 손에 익은 무게. 옥분이가 밤새 숨겨 지켜준 제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도장을 탁자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플라스틱이 싸구려처럼 가벼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놈들의 목소리가 무거운 쇳덩이처럼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쌀독 깊숙이 숨겨둔 찢긴 종이 뭉치와 약봉투를 꺼내 서류 위에 겹쳐 놓았습니다. 종이가 종이를 누르는 그 소리가 마치 입을 막던 거짓말을 눌러버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온도가 확 내려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동생의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법무사 사무장은 본능적으로 가방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도망치려는 몸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게 아주 또렷하게 깔았습니다. 어딜 가시나? 같이 보고 가셔야지. 그 한마디가 거실 한가운데에 박히자 사무장은 딱 멈췄습니다. 그제야 놈들도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멍한 노인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 판의 주도권이 완전히 제 손으로 넘어갔다는 걸요. 아들은 그제서야 제 손을 놓았습니다. 놓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뜨거운 것을 잡았다가 데인 사람처럼요. 동생은 입술을 달싹거리며 말을 찾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이 꼭 훔치다 들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숨을 고르고 녹음기의 버튼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리는 촉감이 제 손끝에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피커에서 곧 놈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겁니다. 요양원에 버리자, 약을 먹이자, 성년후견을 신청하자, 도장을 찍게 하자, 그 더러운 계획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창문 너머에서 아주 멀리 낯익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꼬리만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놈들이 가장 싫어할 소리, 놈들이 가장 두려워할 소리, 그 소리가 지금 이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길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차례입니다. 사이렌 소리는 처음엔 멀고 얇았습니다.
마치 눈발 사이로 찢어진 실처럼 희미했는데 몇 초 지나지 않아 거실 벽을 타고 굵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동자가 제 손이 아니라 현관 쪽으로 튀었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언니 제정신이야? 하던 기세는 사라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법무사 사무장은 가방 손잡이를 잡은 채 몸을 반쯤 문 쪽으로 빼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렌만 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두세 번. 사람의 주먹이 아니라 사납게 닫힌 세상 전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바깥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문 여세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반사적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으로 엄마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아니라 자기 목숨줄의 눈빛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손에 도장을 쥐어주며 부드럽게 웃던 얼굴이 한순간에 살려달라고 매달릴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빠르게 뒤집힐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동생은 더 급했습니다. 제 앞으로 성큼 다가오더니 탁자 위에 놓인 녹음기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저는 한 박자 먼저 녹음기를 제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동생의 숨이 턱 막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멍한 노인처럼 보여야 했는지, 그 연기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이제야 놈들이 깨달은 겁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현관문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거칠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안 열면 강제로 들어갑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또 다른 소리가 덮쳐왔습니다. 계단 쪽 웅성거림,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욕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아들이 통화할 때마다 내일이면 입금합니다 하던 그 상대들. 그 냄새가 난 겁니다. 돈 냄새, 공포 냄새, 끝장 냄새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동물 우리처럼 변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장은 얼굴이 창백해져 저는 관계없습니다 같은 말을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아들은 현관 쪽을 보다가 저를 보다가 눈동자만 미친 듯이 굴렸습니다. 동생은 손을 부르르 떨며 아들에게 소리 없는 입모양으로 뭔가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그 입모양은 제가 눈밭에서 버려지던 순간 차 안에서 힐끔거리던 그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눈밭에 내려놓은 이유는 시설이 좋아서도 엄마가 위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였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 법무사가 오기 전,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기 전, 모든 판이 터지기 전에 저를 없애버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은 요양원 정문, 눈밭, 고려장이었습니다. 제가 탁자 위에 올려둔 건 고작 3가지였습니다. 진짜 도장, 찢어진 서류, 작은 녹음기. 그런데 그 3가지가 놈들의 30억을, 놈들의 인생을, 놈들의 우리가 다 해먹을 수 있다는 착각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폭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먼저 들어왔고 뒤따라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뒤엉켰습니다. 거실로 시선이 쏠리는 순간 아들이 급히 울먹이는 표정을 꺼내 들었습니다. 살면서 제 앞에서 몇 번이나 써먹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안 통합니다. 저는 이미 그 표정이 거짓이라는 걸 눈밭에서 배웠으니까요. 저는 경찰이 거실을 보는 그 찰나에 탁자 위 서류들을 손가락으로 짚어 보이며 아주 차분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크면 흥분한 치매 환자가 되니까요. 대신 또렷하게 숨결을 눌러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저를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동생이 끼어들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그날 차 안에서, 그 밤 안방에서, 그 식탁에서 놈들이 웃으며 주고받던 말들이 그대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완전히 꺼지는 게 보였습니다. 동생의 입술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깥에서 또 한 번 더 큰 소리가 터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현관을 밀치려는 소리였습니다. 경찰이 급히 무전을 치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아들이 제 쪽으로 무릎을 꿇듯 다가오려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놈들은 아직 마지막 발악을 할 겁니다. 엄마가 치매라서 헛소리한다고, 녹음은 조작이다고, 도장은 강제로 뺏겼다고, 저를 다시 한번 미친 노인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경찰이 들어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놈들을 확실히 감옥으로 보내려면 마지막 한 방이 더 필요합니다. 경찰이 거실로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저는 일부러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면 놈들이 기다리던 그림이 완성됩니다. 치매 노인이 헛소리한다, 흥분해서 망상한다, 그 말 한마디면 증거가 있어도 상황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울지도 않았고 떨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오늘을 연습해온 사람처럼 느리게, 또렷하게 제가 준비한 것만 꺼냈습니다. 경찰이 서류와 녹음기를 확인하는 사이 동생은 제 팔을 잡아 끌고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찍어내듯 짜내고 목소리를 떨고 언니가 원래 이랬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둘이 짠 호흡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이건 오늘 처음 꾸민 일이 아니라는 것. 지난 3개월 동안,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저를 치워야 하는 짐으로 계산해 온 것이라는 걸요. 그때 거실 한쪽에서 경찰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도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플라스틱 덩어리가 눈밭에서 제 심장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난로였고 놈들의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습니다. 저는 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미리 준비한 다음 수순을 꺼냈습니다. 첫째, 즉시 병원으로 가서 약물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치매인지 아닌지를 떠들 시간에 제 몸속에 들어간 게 뭔지부터 밝혀야 했습니다. 둘째, 요양원 정문 CCTV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눈밭에 저를 내려놓고 떠나는 아들의 차, 그리고 보호자 없이 방치된 시간이 그대로 찍혀 있을 테니까요. 셋째, 사건의 핵심은 강요된 서명과 사기 목적이라는 걸 정확히 짚었습니다. 도장을 찍게 하려던 서류, 위임장, 인감증명, 근저당 설정, 그 단어들이 제 입에서 줄줄 나오는 걸 보며 경찰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치매 노인은 이런 단어를 줄줄 읊지 못합니다. 그 확신이 그들의 얼굴에 박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문 밖에서 고함을 치고 경찰이 현장을 정리하느라 소란한 사이 제 아들은 마지막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슬쩍 묻어난 건 죄책감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제 재산이 아니라 자기 목숨이 무너질까봐, 자기가 감옥에 갈까봐 그 공포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울분도 서러움도 이미 눈밭에 다 떨어뜨리고 온 느낌이었습니다. 남은 건 결론 하나뿐이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놈들은 살아남는다. 경찰은 결국 동생과 아들을 분리해 세웠습니다. 그때 동생이 제게 마지막 독을 뱉었습니다. 언니가 원래 이상했다. 언니가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같은 말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만 웃었습니다. 고마워해야 한다고요? 저를 눈밭에 버린 사람들이, 제 집을 팔아먹으려던 사람들이, 내가 살려고 미친 척한 걸 자기들이 간병해준 거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저는 경찰차에 다시 타기 전 집안을 한 번 더 훑었습니다. 저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썼던 무기들이 거꾸로 저들을 무너뜨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약봉투, 찢어진 계약서, 위조된 각서, 그리고 녹음기. 특히 녹음기는 경찰에게 그대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물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에게 원본은 보관하되 복사본을 즉시 떠서 사건 번호로 묶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손을 쓰면 증거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놈들은 그럴 인간들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저는 피를 뽑고 소변 검사를 받고 진료실에서 온갖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길고 지루했지만 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확정 판결로 가는 길이니까요. 의사는 제 상태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수면제 비슷한 성분을 반복적으로 먹었을 때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놈들은 정말로 나를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늦었으면 나는 진짜 치매 환자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날 밤 경찰서 조사실에서 저는 다시 한번 녹음 내용을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눴던 계획, 요양원에서의 버리기, 법무사 동원, 도장 강요, 그리고 폐쇄병동이라는 단어까지. 제가 말할수록 경찰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아들과 동생은 결국 혐의 부인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말은 자꾸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입으로 한 말이 녹음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놈들이 마지막 발악을 포기할 인간들이 아니란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담당 경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제 쪽을 보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다음 단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 진료실로 다시 들어가는 길, 저는 이상하게도 다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너무 조용해서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게 이 한 장의 결과지로 갈린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미친 척을 한 게 연기였는지 아니면 진짜로 약에 당해 정신이 흐려진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들이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 무슨 약을 먹였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사는 결과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제 혈액과 소변에서 특정 성분이 검출됐고 일반적인 건강보조식품이나 감기약으로는 설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노인에게 반복 투여하면 기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흐려지고 낮과 밤이 뒤섞이며 환각이나 과민 반응까지 나올 수 있는 계열. 쉽게 말해 치매처럼 보이게 만드는 약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만 웃었습니다. 그래, 역시 내가 틀리지 않았어. 내가 눈치채지 못했으면 나는 진짜로 치매 환자가 되어 내 도장 하나 제대로 못 찍는 사람이 됐겠지요. 담당 경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가족 간 다툼이 아니라 계획된 약물 범죄가 되었습니다.
요양원 앞에 버린 건 버림이 아니라 유기였고, 법무사를 불러 도장을 받으려던 건 설득이 아니라 강요와 사기였고, 약을 먹인 건 간병이 아니라 상해였습니다. 말이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뼈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놈들은 불효자식이 아니라 범죄자가 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더 빨랐습니다. 영장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놈들은 뭘 하겠습니까? 증거를 없애겠지요. 약봉투, 남은 가루, 도장, 서류 원본. 특히 약은 흔적이 빨리 사라집니다. 그러니 저는 경찰에게 단 하나만 부탁했습니다. 집에 있는 약 봉투와 남은 성분부터 확보해 주세요. 그게 사라지면 다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제 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저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요. 제가 같이 가면 놈들이 더 난리를 칩니다. 어머니가 원래 이랬다, 억울하다, 누명이다. 그 소리로 현장을 엉망으로 만들 겁니다. 대신 저는 경찰서에서 조용히 앉아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물건 하나로 모든 게 무너진다고 했지요. 그 물건은 녹음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녹음기는 시작이었고 진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숨겨둔 건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도장만으로는 놈들을 완전히 끝장낼 수 없습니다. 도장은 서류를 막는 방패일 뿐 놈들을 감옥에 보내는 칼은 아니니까요. 제가 가진 진짜 물건은 아들의 약점이자 돈의 흐름을 한 방에 증명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사채 거래 내역이 찍힌 수첩과 통장 사본, 그리고 아들이 직접 쓴 각서였습니다. 왜 제가 그걸 가지고 있었냐고요? 6개월 전 아들이 새벽에 술에 취해 우리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사채를 썼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모가 소개해줬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척하며 아들을 안아줬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대신 내가 빌린 데가 어딘지, 얼마인지, 누가 보증인지 정확히 적어라. 그리고 혹시 모르니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고지했다는 문장으로요. 아들은 그게 자신을 살리는 줄 알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건 언젠가 자신을 묶을 밧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과 각서, 통장 사본을 쌀독이 아니라 김치 냉장고 뒤 벽과 기계 사이 틈에 숨겨뒀습니다. 가족도 잘 모르는 자리, 청소를 해도 손이 잘 안 가는 자리. 왜냐면 영숙이가 가장 먼저 뒤질 곳은 장롱, 서랍, 쌀독 같은 뻔한 곳이니까요. 저는 뻔하지 않은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걸 꺼낼 시간이 온 겁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저는 담당 경찰에게 그 물건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미리 준비한 겁니다. 이모가 사채를 소개했고 아들이 그걸 갚으려고 제 재산을 노렸다는 게 여기 다 있어요. 담당 경찰이 페이지를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숫자, 날짜, 이름, 입금 내역. 거기에는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굴렸는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서에는 아들이 직접 적어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모의 소개로 사채를 이용했다라는 문장. 그 한 줄이 영숙이에게 꽂히는 창이었습니다. 그냥 가족 간 다툼이 아니라 공모라는 증거가 되는 문장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경찰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면 이 사건이 훨씬 커집니다. 커진다는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가족 싸움으로 축소될 길이 끊긴다는 뜻. 요양원 유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되고 약물은 오해가 아니라
상해가 되고 도장 강요는 설득이 아니라 사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채 거래와 위조 문서까지 얽히면 놈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진짜 물건이 경찰 손에 넘어갔다는 것도, 제가 치매 노인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도요. 그날 밤 경찰이 제 집을 압수수색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집 안에서 약 봉투가 나왔고,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나왔고, 무엇보다 사무장이 들고 왔던 서류 원본 파일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영숙이가 급하게 숨겨둔 모양이었지만 경찰서는 생각보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담당 경찰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드님, 긴급 체포 진행합니다. 그 순간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아주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놈들이 제 앞에서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장면.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질 한마디. 그 한마디를 위해 저는 다음 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의 하늘은 어제 내린 눈이 거짓말처럼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맑지 않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경찰서에서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눈밭에 나를 내려놓고 떠나던 아들 차의 뒷모습. 그건 단순한 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 하나에 놈들의 계획이 다 들어있었으니까요. 아들이 왜 나를 그곳에 내려줬는지 이제는 너무 뻔했습니다. 요양원 수속이 아니라 증거가 남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처리하려는 첫 단추였어요. 요양원 정문은 CCTV가 있고 사람도 있고 기록도 남습니다. 그러니 놈들은 딱 그 선에서만 나를 내려놓고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랬다는 말 한마디를 남긴 뒤 자기들은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얼어 죽든 기어들어가 수속이 되든 혹시라도 실성한 노인처럼 헤매다 사고가 나든 결론은 하나였죠. 치매 노인이 스스로 길을 잃었다. 그걸로 끝내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이 도장이었어요. 내가 살아있어도 치매로 만들면 성년후견을 신청하고 도장 찍게 만들고 시설로 보내고 집을 팔아 빚을 갚고 남는 돈을 나눠 갖는 것. 그게 놈들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문제는 놈들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사람 얼굴 보고 손놀림 보고 돈 냄새 맡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내가 속을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내가 속은 척 했던 겁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담당 형사가 제게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손에 쥔 종이컵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끝장을 본다는 흥분이었습니다. 잠시 뒤 복도 끝에서 쇳소리가 들렸습니다. 끌리는 발걸음, 무거운 숨,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아들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들은 사람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어깨는 웅크러졌고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마른 흙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영숙이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향수 냄새로 사람을 누르던 그 여자가 그날은 비린 땀 냄새를 감추지 못한 채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두 사람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 금속이 햇빛을 받아 번뜩이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받은 생일 선물이다. 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무릎부터 꺾였습니다. 아니, 꺾이려 했습니다. 경찰이 팔을 잡아 세워서 그렇지, 그대로면 바닥에 엎어졌을 겁니다. 그 얼굴에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빠져나가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건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재산을 먹으려던 가해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놈들은 마지막까지도 오해라는 단어로 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담당 형사가 제 앞에 작은 스피커를 켰습니다. 제가 숨겨둔 그 물건 녹음기에서 나온 소리가 조사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 안에서 낄낄거리던 목소리, 치매 초기로 만들면 된다는 말, 도장만 찍으면 끝이라는 말, 시설로 보내자는 말, 빚 갚고 나눠 가지자는 말. 웃음이 섞인 그 문장들이 이제는 철창 소리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목소리로 죄가 낭독될 때 가장 크게 무너진다고 했지요. 그걸 저는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카드를 한 장 더 올렸습니다. 제가 숨겨둔 수첩과 각서, 통장 사본, 사체가 어디서 시작됐고, 누가 연결했고, 무엇 때문에 내 집을 노렸는지가 한 줄 한 줄로 적힌 종이 돼. 그 종이 뭉치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놈들이 내게 씌우려던 치매라는 덮개를 벗겨내고 그 속에 있던 탐욕을 통째로 드러내는 칼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영숙이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었습니다. 뭔가 억울한 척 입을 여는 순간 바로 공모가 됩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랬다는 말은 녹음기 앞에서 자폭이고 이모가 시켜서라는 말은 공범을 확정하는 자백이 됩니다. 놈들은 서로를 살리려다 서로를 더 깊게 끌어당기는 늪에 빠졌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집에서 약 봉투와 잔여 가루, 찢어진 계약서, 조각, 위임장, 초안, 법무사 연락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내가 미친 척한 연기가 아니라 놈들이 나를 미치게 만들려 한 증거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불효자식이 아니라 약물 범죄와 재산 범죄로 바뀌었습니다. 감정 싸움이 아니라 형사사건. 그게 참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울고불고 용서해달라는 말로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길로 내가 놈들을 밀어 넣은 겁니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늘 소파에 앉아 큰 소리 치던 민호도 주방에서 찡찡거리던 영숙이도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에서 이상하게 숨이 잘 쉬어졌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집이 살아난 느낌이었어요. 베란다의 철쭉은 아직 꽃을 피우기 전이었지만 잎이 다시 싱싱해져 있었습니다. 독한 국물을 받아먹고도 다시 살아나는 잎처럼 나도 다시 살아난 겁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습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간병 과정의 오해라고 포장해도 녹음 파일과 약물 검사 결과가 그 포장을 찢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요양원 앞 눈밭에서 나를 버린 장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속을 밟으러 갔다는 말은 CCTV와 시간 기록 앞에서 무너졌고 잠깐 내려달랬다는 말은 내가 신고한 통화 기록 앞에서 꺾였습니다. 놈들은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장을 받기 위해 시설로 보내기 위해 빚 때문에 그 말들이 줄줄이 이어질수록 형량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이 시원하다기보다 묘하게 담담했습니다. 내 아들이 감옥에 간다는 사실이 기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치매 노인이 되어 침대 위에서 서서히 사라졌을 거라는 것. 그래서 나는 선택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법을. 집은 지켜냈고 가처분도 걸어놨고 앞으로는 어떤 서류도 혼자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유언장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목숨과 재산을 노리는 사람에게 다시는 칼자루를 쥐어주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옥분이와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손등에 닿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지켜준 건 재산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누군가의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한 그 물건 하나, 그리고 내 정신이었습니다. 그 눈밭에서 시작된 참교육은 결국 집안의 철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기로 했습니다.